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안내일기를 쭉 이어서 연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슬퍼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내용을 담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밝고 재밌기도 하지만 실화여서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 안내일기를 이렇게 교차로 읽으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루샤 에벗이 드디어 작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의 기숙사에서 라는 제목의 시가 교내 잡지 2월호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신입생으로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어젯밤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어 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6째 행을 너무 길게 한 것만 빼고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께서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한 권 보내드릴게요. 무슨 재미있는 얘기가 또 없을까? 있어요. 요즘 스케이트 타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도 제법 잘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 지붕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법도 배웠어요. 106cm 높이의 가로대도 뛰어넘을 수 있고 곧 120cm 높이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엘러바마에서 오신 주교님이 감명 깊은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제목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가혹하게 비판해서 그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밝고 눈부신 겨울 오후예요. 전나무에서는 고두름이 뚝뚝 떨어지고 저를 제외한 온 세상은 무거운 눈에 눌려 있고 저는 무거운 슬픔에 눌려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주디, 용기를 내. 말씀드려야만 해. 저는 이번 시험에서 기하학과 라틴어에 낙제했어요. 지금은 그 두 과목을 개인지도 받고 있고 다음 달에 재시험을 치를 거예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대학에서 정규 과목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소설책도 17권이나 읽었고 시집도 많이 읽었어요. 허영의 시장이나 리처드 피버릴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책은 꼭 읽어봐야 할 것들이었어요. 또 에머슨의 수필집, 로카르트의 스코트 전기,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1권, 그리고 벤베누토 첼리니의 자서전을 반 정도 읽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라틴어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아시겠지요? 다시는 낙제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슬픔에 잠겨있는 주디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 쓸 날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오늘 밤엔 왠지 쓸쓸해서 편지를 쓰고 싶네요. 밖은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눈보라가 기숙사 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어요. 학교 안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도 저는 블랙커피를 마셔서인지 잠이 오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 셀리와 줄리아와 레오노라 펜턴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우리는 정어리와 머핀과 샐러드를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줄리아는 즐거웠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지만 셀리는 남아서 접시 닦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같은 밤에는 라틴어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게으르니 라틴어를 못할 수밖에요. 리비우스와 노년에 대하여는 끝내고 지금은 우정에 대하여와 씨름하고 있어요. 아저씨, 아주 잠깐 동안만 저희 할머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셀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줄리아와 레오노라는 두 분이나 계신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들 서로 자기 할머니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할머니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제게도 할머니가 계신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제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어제 시내에 나갔다가 연한 자주색 리본이 달린 아주 예쁜 모자를 보았어요. 그걸 할머니의 83번째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교회 종탑에 있는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소리예요. 저는 이제야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주디 올림. 3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지금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치를 때까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더라도 라틴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7교시에 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다음 편지를 받아보시면 제가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울지 아니면 산산조각이 나 있을지 아시게 되겠죠. 시험이 끝나면 제대로 된 편지를 쓰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 라틴어 공부와 긴박한 싸움을 벌여야 하거든요. 몹시 서두르고 있는 주디 에벗 올림. 3월 26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선생님께. 선생님은 제 질문에 하나도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도 그 진절이 나는 평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싫은 평의원님이실 거예요. 저를 공부시켜 주시는 것도 제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이겠죠.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저는 무슨 물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도무지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는 게 분명해요. 이제부터는 공부에 대한 얘기만 쓰겠습니다. 라틴어와 기하학 제 시험은 지난주에 치렀어요. 2과목 다 통과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지난주에 아저씨께 보낸 그 버릇없는 편지는 제발 잊어주세요. 편지를 쓰던 날 밤에는 목이 많이 아파서 너무 외롭고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편도선염에다 독감까지 걸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겹쳐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엿새째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 앉아 편지를 쓰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수간호사가 아주 깐깐하거든요. 저는 내내 그 편지 생각만 했어요. 아저씨가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병이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그림은 붕대로 얼굴을 감싸고 머리 위에서 토끼 귀 모양으로 묶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설화선이 부었대요. 1년 동안 생리학을 공부했는데도 설화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교육이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떨리거든요. 버릇없고 은혜를 모르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못 배우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주디 올림. 너무 귀엽네요. 못 배우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기분이 그냥 왔다 갔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쵸? 병원에서 4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어두워질 무렵 침대에 일어나 앉아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있는데 간호사가 기다란 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상자는 제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속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꽃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정성이 담긴 카드 한 장이었어요. 글씨는 왼쪽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쓰여 있었지만 개성이 뚜렷해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전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편지를 써야겠어요. 붉은 끈으로 묶어 금고에 넣어두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다만 그 무례한 편지만은 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 편지를 다시 읽으시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몸이 아파서 슬픔에 잠겨있던 대학 초년생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저씨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이 많아서 외롭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잘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인간다운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물어서 아저씨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아저씨는 아직도 여자아이들을 싫어하세요? 영원한 아저씨의 주디 올림. 진짜 너무 귀엽다. 그 꽃 한 번 보내주셨다고 영원한 아저씨의 주디래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단순함이 거의 저랑 비슷한데요. 너무 귀엽다. 제가 귀엽다는 건 아니고 주디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단순한 거는 귀여운데 저는 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좀 진득함이 없는지 참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8교시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두꺼비를 깔고 앉으셨던 평의원님은 아니겠지요? 두꺼비가 펑 하고 터졌다고 들었는데 그 평의원님은 뚱뚱한 분이었나 봐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세탁실 창 옆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봄이 되면 우리는 두꺼비를 잡아다 그 구멍 속에 넣어두곤 했어요. 때때로 두꺼비들은 세탁실로 기어들어와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런 날에는 빨래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지요. 그런 짓을 하면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두꺼비를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지루해하시지 않도록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크고 살찐 두꺼비 한 마리가 응접실의 가죽 의자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회의 시간에 그만. 아저씨도 거기 계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했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적당한 벌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어 두꺼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답니다. 제가 지금은 두꺼비를 모으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을 금지하는 규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목요일 예배 후. 제가 무슨 책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말이에요. 요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좋아하는 책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폭풍의 언덕이에요. 에밀리 브론테는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아주 젊었고 그때까지 한 번도 헤이웨스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대요. 그녀는 평생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히스클리프 같은 남자를 상상해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아주 젊고 존 그리어 고아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 에밀리 브론테처럼 될 가능성은 다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가끔씩은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한다면 아저씨는 무척 실망하시겠지요? 만물이 싹트고 푸르고 아름다워지는 봄이 되면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달려나가 봄 기운을 벗삼아 놀고 싶어져요. 들판으로 나가면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소설처럼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으악! 제 비명소리를 듣고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복도 건너편 방에서 4학년생이 달려왔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지네 때문이었어요. 여기 지네 그림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그쵸?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징그러워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다 쓰고 다음엔 무엇을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놈이 툭 하고 천장에서 제 옆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급히 피하려다가 그만 탁자 위에 있던 컵 2개를 떨어뜨렸어요. 셀리가 머리빗으로 그놈을 후려쳤는데 앞쪽은 죽었고 나머지 뒤쪽은 살아서 50개의 다리로 옷장 밑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이 기숙사는 너무 오래된 데다가 온통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어서 지네가 들끓어요. 지네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차라리 침대 밑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게 훨씬 낫겠어요. 금요일 밤 9시 30분. 오늘 하루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에는 기상 종소리도 못 듣고 옷을 갈아입느라 허둥대다가 신발끈이 끊어지고 옷깃에 달린 단추도 떨어졌어요. 아침 식사에도 늦었고 첫 수업 시간에도 지각했어요. 또 앞지를 잊고 안 가져갔는데 만년필이 샜어요. 기하학 수업 시간에는 대수 문제로 교수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옳았더군요. 점심 식사로 양고기 스튜와 파이가 나왔는데 둘 다 고아원 냄새가 나서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편지함에는 청구서밖에 없었고요. 청구서 말고는 받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제 가족은 편지 같은 건 쓰지 않으니까요. 영어 수업 시간에는 갑자기 시험을 치르기도 했어요. 이 시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시가 써 있고요. 이 시의 작자가 누구이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 이 시가 칠판에 쓰여 있고 우리 보고 시평을 쓰라고 하더군요. 첫째 연을 읽었을 때는 막강한 상인은 덕행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내리는 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연에 가서는 그가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대목이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얼른 생각을 바꾸었어요. 결국 저는 45분 동안 백지만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군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어 대신 체육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학생이 곤봉으로 제 팔꿈치를 쳤어요. 기숙사에 들어와 보니 푸른색 봄옷이 든 상자가 와 있었는데 입어보니 치마가 너무 꽉 끼어 앉을 수도 없었어요. 또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 날인데 청소부가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죄다 뒤섞어 놓았지 뭐예요. 게다가 저녁 식사에 나온 디저트는 비석을 씹는 것 같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여성다운 여성에 대한 설교를 듣느라 평소보다 20분이나 더 붙잡혀 있었고요. 겨우 한숨 돌리고 나서 어떤 부인의 초상을 막 읽으려는데 에컬리라고 하는 어리숙한 애가 월요일에 배울 곳이 69절부터인지 70절부터인지를 물으러 와서는 1시간 동안이나 죽치고 있다가 지금 막 돌아갔어요. 라틴어 시간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이름이 A로 시작하는 그 애가 제 옆자리에 앉아요. 리펫 원장님이 제 이름을 자브라스키라고 지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저씨, 어떻게 이런 기운 빠지는 일만 연달아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반드시 큰일이 닥칠 때만 인격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큰 위기나 끔찍한 비극 앞에서는 용기를 짜내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문제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면 그야말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생이란 능숙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하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일 제가 그 게임에서 지더라도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웃어버릴 거예요. 또 이기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튼 저는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저씨, 앞으로는 줄리아가 명주 양말을 신어도 벽에서 지네가 떨어져도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답장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내 모습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이 주디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리펫 원장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고아원에 와서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일을 거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존 그리어 고아원은 정말 싫어요. 그곳에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루샤 에벗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농장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평생 농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에 돌아가 여름 내내 접시나 닦고 있긴 정말 싫었거든요.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전 옛날의 겸손한 주디가 아니어서 감정이 폭발하면 고아원의 컵이나 접시를 모조리 다 깨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편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프랑스어 시간이라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려나 봐요. 드디어 부르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를 사랑해요. 주디 올림.
농장으로 초대한 이유가 우리 제르샤 엘벗이 혹시라도 갈 곳이 없어서 존 그리어 고아원에 가게 될까 봐 불러주신 거였군요. 와, 우리 이 평 의원님, 키다리 아저씨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배려가 굉장하신 분이네요. 그쵸? 몰랐어요. 농장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그거였는지.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저희 학교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5월이 되면 이곳은 천국이에요.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아름다운 실록이 되어 늙은 소나무마저도 싱싱하고 새로워 보여요. 잔디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군데군데 피어 있고 푸른색, 흰색, 분홍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어요. 곧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들 시험 걱정은 다 잊은 듯 즐겁고 태평스럽게 보여요.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고아원에서 살지도 않고 보모 노릇도 하지 않으며 타자를 치거나 장부를 기록하는 일 따위도 하지 않으니까요. 아저씨가 안 계셨더라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칩니다. 리펫 원장님께 버릇없이 굴었던 일을 뉘우칩니다. 프레디 퍼킨슨을 때렸던 것을 뉘우칩니다. 설탕통에다 소금을 넣었던 일을 뉘우칩니다. 또 평의원님들의 등 뒤에서 얼굴이 찌푸렸던 일을 뉘우칩니다. 이제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글을 많이 써서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요. 포부가 크지요? 제 성격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성격은 추위가 닥치면 조금 시들긴 하지만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빨리 자라나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불행이나 슬픔이 정신력을 강하게 해준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친절이 넘쳐 흐르지요. 저는 염세주의자를 믿지 않아요. 아저씨는 설마 염세주의자는 아니시겠지요? 참, 학교 자랑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저씨께서 잠깐이라도 이곳에 들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저씨를 모시고 저기는 도서관이고 이곳은 열관리실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고딕 양식의 건물은 체육관이고 그 옆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은 새로 지은 병원이에요. 라고 안내해 드릴 텐데. 안내하는 일은 제 전문이에요. 고아원에서도 늘 해왔던 일이고 여기서도 오늘 하루 종일 안내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분을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자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평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건 포함시키지 않겠어요. 제가 평의원님들을 나쁘게 말하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그런 평의원님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저씨는 우연히 평의원님이 되셨을 거예요. 평의원님들은 대개가 뚱뚱하고 거만하며 자비심이 많은 채 하는 분들이에요. 금식의 줄을 늘어뜨리고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요. 이 그림은 풍뎅이 같아 보이지만 아저씨를 제외한 평의원님들의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어떤 남자분과 함께 걸으며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셨어요. 그분은 매우 점잖으신 분으로 줄리안의 친척인 저비스 펜들턴이란 분이셨어요. 짧게 말하면, 길게 말하면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분도 아저씨만큼 키가 크니까요. 줄리아의 삼촌이에요.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조카를 만나보려고 잠깐 학교에 들르신 거래요. 그분은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데 줄리아는 그분을 잘 모른대요. 아마도 줄리아가 어릴 때 한번 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뒤로 통 연락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분은 응접실에서 모자와 지팡이와 장갑을 가지런히 옆에 두고 점잖게 앉아 계셨어요. 줄리아와 셀리는 7교시 수업이 있었는데 빠질 수가 없었나 봐요. 줄리아가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7교시가 끝날 때까지만 자기 대신 그분에게 학교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펜들턴 가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승낙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분을 만나보니 다정하고 인간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조금도 펜들턴 가문의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과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제게도 삼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저씨를 저희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할머니보다 삼촌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펜들턴 씨는 20년 전 아저씨의 모습과 조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를 뵌 적은 없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펜들턴 씨는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 얼굴이 검고 주름이 많았어요. 드러내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줄곧 입가에 주름만 살짝 잡히게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본관 뜰에서 시작해서 운동장까지 학교 안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피곤하니 차를 좀 마셔야겠다고 하시면서 대학촌 찻집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곳은 학교 바로 옆 소나무가 우거진 오솔길가에 있는 찻집이에요. 저는 줄리아와 셀리에게 돌아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펜들턴 씨는 조카가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차를 마시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곧 그 찻집으로 향했어요. 발코니에 있는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머핀과 마멀레이드를 먹고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도 먹었어요. 찻집은 마침 텅 비어 있었어요. 월말이라 용돈이 다 떨어질 때거든요. 얼마나 즐거웠던지. 하지만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줄리아 얼굴만 잠깐 보고 가셨어요. 줄리아는 제가 그분을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고 화가 잔뜩 났어요. 굉장한 부자인데다 멋진 분이어서 조카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는 그분이 부자인 걸 알고는 마음이 놓였어요. 커피와 먹은 것을 합해 한 사람에 60센트나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줄리아와 셀리와 제 앞으로 초콜릿 3상자가 속달로 배달되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자에게 초콜릿 받은 것을. 전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숙녀라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언젠가는 아저씨와 함께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분인지 궁금해요. 혹시 제가 아저씨를 좋아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아닐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아저씨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아저씨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결코 아저씨를 잊지 않겠어요. 주디 올림. 추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조개가 생겼어요. 참 이상해요. 이 보조개는 어떻게 새서 생긴 걸까요? 보조개가 없다가 생기기도 하나요? 그쵸? 사과즙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오늘의 티타임은 티는 아니고 요거 아임 사과즙이에요. 요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스타에서 저는 물건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요즘 다 그러시죠? 뭐 공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치약, 닭고기, LA 갈비, 사과즙, 고구마, 과일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과즙 뭐 사실 다 대부분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저희 아이도 남편도 저도 하나씩 꺼내서 잘 먹어요. 사실 저는 한 번에 2개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2봉을 다 먹어요. 한 팩은 너무 적어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전 한 번에 2봉을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디저트는 제가 좋아하는 달다구리 요거입니다. 초코칩 브리오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디저트인데 제가 마켓컬리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사서 냉동실에 쟁여두는 템 요거예요. 초콜릿 칩 브리오슈 이건데 하나에 6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요거 2개 남아있네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하나씩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그리고 보관도 용이하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전자레인지에서 한 30초? 아니다 한 40초? 돌리면 퐁신퐁신한 이 갓 구워낸 그 빵처럼 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핸드드립하고 같이 먹으면 궁합이 아주 찰떡이죠. 이건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책을 한 권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뒤에 넘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이유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면 안 돼요.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제가 연락을 드리면 다는 안 됩니다. 뭐 몇 %만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 읽어드리면 저도 너무 좋고, 또 댓글들도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거 알아요. 생략하지 말고 다 읽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꽤 계시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6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기쁜 날이에요. 지금 막 마지막 시험인 생리학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농장에서 석 달을 보낼 일만 남았어요. 저는 농장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농장이라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는 곳이지만 저는 분명히 농장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움도 실컷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존 그리어 고아원을 벗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고아원 생각을 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답니다. 리펫 원장님이 저를 잡으려고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아저씨는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너무 멀리 계셔서 제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으시니까요. 혹시 샘플씨 부부가 제 생활을 감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니까요. 만세! 이만 줄이고 이제 짐을 꾸려야겠어요. 큰 가방 하나에다 찻주전자, 접시, 쿠션, 책을 담을 상자가 3개나 되거든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생리학 시험 문제를 보냅니다. 아저씨라면 이 시험에 통과했을 것 같으세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 토요일 밤.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 짐도 풀지 않았지만 농장이 얼마나 제 마음에 드는지 지금 당장 아저씨께 말씀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집은 그림처럼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10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 집에는 그림에 그릴 수 없는 반대편 벽에 베란다가 있고 앞에 자그마한 현관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해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같이 보이는 것은 단풍나무이고 길가에 서 있는 가시투성이 나무는 살랑거리는 소나무와 솔송나무예요. 이 농장은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푸른 초원과 멀리 연이어 있는 구릉의 능선까지도 다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물결이 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코네티컷주의 지형이에요. 록 윌로우 농장은 바로 물결이 높이 올라간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전에는 축사들이 길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전망을 가렸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축사들이 다 불타버렸다고 해요. 이곳에는 샘플씨 부부와 하녀 1명, 그리고 하인 2명이 살고 있어요. 하인들은 주방에서, 샘플씨 부부와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로 햄과 계란 후라이와 비스킷과 꿀과 젤리 케이크와 파이와 피클과 치즈를 먹고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되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뭐든지 다 우스운가 봐요. 시골에는 와본 적이 없으니 제가 묻는 말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은 것들 뿐이었을 거예요. 집 그림에서 X표를 한 곳은 살인 현장이 아니라 제가 묵고 있는 방이에요. 방은 널찍한 사각형 모양인데 평소에는 비워두나 봐요. 가구는 오래된 것이지만 아주 훌륭해요. 창문은 막대기로 받쳐서 열도록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금박 장식을 한 녹색 차양은 만지기만 하면 내려와요. 그리고 크고 네모난 마호가니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 책상 위에다 턱을 괴고 앉아 소설을 쓰면서 여름을 지낼 생각이랍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 몹시 흥분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8시 반이에요. 이제 촛불을 끄고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여기서는 모두들 새벽 5시면 일어난대요. 아저씨도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의 제가 진짜 주디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저씨와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에 꼭 보답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추신. 개구리들의 노랫소리와 새끼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아저씨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초승달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 오른쪽 어깨 너머로 초승달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개구리 소리, 돼지 울음소리, 그리고 저 하늘에, 까만 하늘에 초승달 하나. 너무 아름답다.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 윌로우 농장에서 7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비서가 어떻게 록 윌로우 농장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농장은 원래 저비스 펜드턴 씨 것이었는데 유모였던 샘플 부인에게 준 것이라지 뭐예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샘플 부인은 아직도 그분을 저비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모른다고 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아기일 때 머리카락 한 올을 상자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불그스름한 머리카락 한 올을 말이에요. 샘플 부인은 제가 저비스 펜드턴 씨를 알고 있다고 말한 뒤로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는 펜들턴 가문의 사람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저비도련님이 최고예요. 줄리아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농장에서 지내는 일이 갈수록 재미있어요. 어제는 건초를 실어 나르는 마차도 타보았어요. 농장에는 어미 돼지 3마리와 새끼 돼지 9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몰라요. 그놈들은 정말 돼지예요. 병아리, 오리, 칠면조, 닭도 아주 많이 있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좋은 농장을 두고 왜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달걀을 골라내는 일이 제 일이에요. 어제는 검은 암탉이 숨어 들어간 둥지까지 기어가려다가 그만 헛간 꼭대기에 있는 대들보에서 떨어졌어요. 무릎이 까진 채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샘플 부인은 개암나무 잎으로 싸매주면서 연신 저런 저비도련님이 그 대들보에서 떨어져 바로 이 무릎이 까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농장 주변의 경치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요. 계곡과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언덕이 연이어 있고 먼 곳에는 입에 넣으면 녹아버릴 것 같은 높고 푸른 산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2번 버터를 만들어요. 버터를 만드는 데 쓰는 크림은 아래로 개울이 흐르고 있는 돌로 지은 냉동 창고 안에 저장해 둡니다. 이 부근에 있는 몇몇 농장에서는 크림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샘플씨 부부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냄비에서 크림을 걷어내는 일이 조금 더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버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래요. 송아지가 6마리 있는데 제가 1마리씩 모두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1. 실비아. 숲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 레스비아. 카툴루스의 시에 나오는 레스비아에서 따옴. 3. 셀리. 4. 줄리아. 아무런 특징이 없는 얼룩 송아지임. 5. 주디. 제 이름을 따서. 6.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 언짢으신 건 아니겠죠? 순종 저지젖소인데 온순해요.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부르의 명작은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농장 일이 한눈 팔 새도 없이 바쁘거든요. 언제까지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너무 재밌네요. 이 농장에서의 주디의 생활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워낙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주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고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